이제는 이걸 어떻게 더 빠르게 확장시킬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수십억 명의 유저를 가진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겠죠.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치 앱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리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리플은 바로 전 세계 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다시 결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 바에야 이미 돌아가는 걸 통째로 가져오는 게 훨씬 빠르겠죠. 메타가 리플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커뮤니티에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리플이 이렇게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는데 대체 무슨 소리인지 생각이 많아졌었는데 내용들을 하나씩 맞춰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메타는 페이스북을 만든 회사죠. 아마 페이스북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지금은 회사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치앱 같은 SNS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입니다. 요즘은 광고 수익 외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메타버스, AI 그리고 결제 쪽에도 손을 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제. 저는 이 포인트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이전에도 DM이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다가 규제에 막혔던 전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다시 만들지 않고 사서 해결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루머는 XRP 라스베이거스 행사 관계자 브래들리 카임스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카임스는 요즘 메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고 함께 있던 베로우 패널이 지금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리플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커뮤니티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냥 내부자들끼리만 공유해도 될 이야기를 굳이 이런 공개 석상에서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메시지를 흘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번 리플 인수 루머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메타가 최근에 채용했던 이력 때문입니다. 메타가 최근 채용한 진저 베이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텔라 재단에서 일했던 블록체인 결제 전문가입니다. 스텔라 재단이 뭐냐면요, 리플에서 갈라져 나온 프로젝트인데 블록체인으로 해외 송금, 저렴한 수수료, 결제 이런 걸 실제로 운영했었어요. 즉 진저 베이커는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결제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플레이드, 퍼스트 호라이즌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일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메타가 직접 발표한 건 없지만 지금 채용이나 흐름을 보면 이 회사가 다시 결제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제 시스템을 다시 만들기보다 이미 완성된 걸 인수해서 쓰는 게 빠르다고 판단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떠올랐던 대상이 바로 리플이었겠죠. 리플은 이미 전 세계 결제망을 갖고 있고 실제로 중동, 유럽, 일본에서 실제 송금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 출시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사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리플한테는 지금이 진짜 중요한 타이밍일 수 있는데 이유는 세 가지로 봅니다. 먼저 첫째, 규제 리스크가 많이 정리됐죠. 리플은 SEC랑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법원이 XRP는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에 한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SEC와 리플이 벌금이나 조건 같은 부분에 대해 조율한 합의서를 같이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걸 절차상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걸 보고 리플이 다시 불리해진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핵심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기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핵심 쟁점은 리플이 이긴 거고 지금은 벌금 액수나 조건을 어떻게 할지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리플은 규제에서 벗어났고 사업 확장해도 괜찮다 이런 시선이 많아졌어요. 이건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리플이랑 계약하거나 인수해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리플은 말로만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결제망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일본, 중동, 유럽에서는 XRP 기반 송금 서비스가 이미 돌아가고 있고 기업 고객과의 파트너 계약도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만들었죠. 이건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고 리플의 송금망에 바로 연결됩니다. 즉 결제 네트워크, 토큰, 스테이블 코인까지 필요한 걸 다 갖춘 상태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스케일 확장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기술을 만들고 파트너십을 맺고 규제 싸움 하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이걸 어떻게 더 빠르게 확장시킬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수십억 명의 유저를 가진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겠죠.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치앱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리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리플은 바로 전 세계 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다시 결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 바에야 이미 돌아가는 걸 통째로 가져오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도 리플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인수보다는 파트너십을 맺는 그림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큽니다. 인수 루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루머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일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약 이틀간 열리는 XRP 라스베이거스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리플 공식 행사나 기업 주최 컨퍼런스는 아니지만 리플 생태계 안에서 꽤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주도 행사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리플 관계자, XRP 홀더,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 행사 무대에서 중요한 발표나 힌트들이 나왔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리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주최자인 브래들리 카임스가 인터뷰에서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년 이 무대에서 항상 뭔가 발표됐다. 올해도 준비된 게 있다. 이 말이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시장에선 이걸 근거로 메타와 관련된 협업 발표 또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확장 전략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걸 지금 중점을 두고 봐야 하냐면 이 채널 안에서 위로 뚫어주냐 마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올리기 위해서는 추세 돌파가 나오든 채널 상방 돌파가 나와줘야만 기술적 분석에서도 상승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리플과 관련된 호재들이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비트코인의 흐름을 현재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21년도 때 불장을 생각해보시면 비트가 1차적으로 상승장의 흐름을 이끌어냈고 2차 상승을 이더리움이 견인했어요. 이번에도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전에 제가 이더리움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 올려드렸던 거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가 무조건 반복되지는 않지만 차트적으로도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보였기 때문인데 역시나 이더리움이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을 이끄는 대장인 만큼 강한 상승이 최근 나와주면서 많은 코인들이 빠르게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리플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2월에 찍었던 저점과 4월에 찍어줬던 저점을 선으로 이어보면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선을 그대로 1월에 찍었던 최고점에 대입을 해줘 볼게요. 그리고 추가로 3월에 보시면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온 직후 비슷한 크기의 음봉이 나왔던 이 구간에도 똑같이 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깔려 있는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죠. 여기를 돌파해서 제일 위에 있는 선과 그 아래 현재 저항이 나와주고 있는 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빠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 초입 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전에 체크해 들었었던 하락 추세가 이 빨간 선이었죠. 현재 이 구간에 대한 돌파는 나와줬지만 오늘이나 이번 주말 동안 여기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에 따라서 다음 주 흐름이 상승으로 갈지 조정의 흐름으로 갈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락 채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봐볼게요. 크게 보자면 강하게 지지를 받고 튀어오르는 반응을 보여줬던 구간은 당연히 채널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올린 게 아니라 튀어오르면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현재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구간이 바로 가운데입니다. 캔들이 제일 많이 놀았던 위치이기도 하면서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구간이라 해당 구간에 대한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가운데 라인을 지켜준다면 저는 90% 이상 높은 확률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확률은 다시 50대 50 반반으로 봅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낮아지던 저점의 흐름을 깨고 다시 저점을 올리면서 채널 상단에 대한 도전을 하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SI와 맥디 지표 두 가지도 보시면 현재 일본 기준으로 둘 다 기준점 위로 올라와 있는 게 확인됩니다. 즉 추세 전환은 진즉에 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요. 현재 과매수 구간 바로 앞에서 유턴을 했고 조정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했을 땐 높은 확률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맥디 지표도 보시면 현재 골든크로스 상태를 유지 중이고 히스토그램 양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크기로 보입니다. 왜 제가 지표를 볼 때 기준점이라고 말하는 이 구간을 중요하게 보냐면 1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했을 때만 해도 봐보세요. RSI 지표도 맥디 지표도 기준점 아래에서 올라오질 못했고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약세장이 나올 때 전형적인 흐름이고 조정이나 하락에 대한 시그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준점 위에서 지표가 놀 때는 어때요? 이때 가격이 상승하는 크기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게 아니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전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겠죠. 리플이 더 크게 갈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를 보시려면 큰 흐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봉상 흐름을 체크해보면 상장 이후 고점과
21년도 불장 때 고점이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5달러에서 1.9달러였죠. 21년도 최고점을 확대해서 보면 꼬리는 달렸지만 몸통 기준으로 저항이 가장 강하게 나왔다고 보여지는 구간은 결국 1.5달러입니다. 21년도에 한번 시도하고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 상승장에서 리플은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이었던 1.5를 강하게 뚫어주고 현재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점이죠. 하물며 이 구간에서 비비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위로 더 올라갈 거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어땠는지 보시면 그냥 원웨이로 쭉 한 번에 다 올라왔어요. 중간에 저항을 받은 게 없죠. 저항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 1월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 번에 올라왔던 이 구간이 엘리엇 파동 185 보고 있고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시켜 봐도 아주 예쁘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2파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될 경우에 3파 상승이 나올 차례죠. 전에도 말했지만 3파 상승은 1파 상승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럼 4월 저점 구간이 정확한 반등 구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1파 상승 크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보면 피보나치 기준으로 최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 13달러에서 14달러입니다. 3파가 1파보다 더 크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결국엔 가긴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시작의 기준이 아까 말했던 채널 상방에 대한 돌파라든지 지표의 근거들이 뒷받침돼줘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1파 상승 이후 2파 조정 구간이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와주고 RSI 지표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너무 단기적인 흐름만 보지 마시고 정말 리플로 크게 수익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큰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차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리플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루머만 놓고 보면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점이 어느 정도 겹쳐진다는 점입니다. 메타는 최근 결제 인재를 채용했고 리플은 규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벗어났죠. 스테이블 코인도 준비가 됐고 이 타이밍에 XRP 생태계 대표 행사가 열린다는 건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사에서 메타와 관련된 인수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략적 제휴, 공동결제 프로젝트, RLUSD 글로벌 확장, 이런 내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한참 뒤가 될 수 있거든요. SEC 이슈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시장 신뢰도도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라 외부 파트너십이나 생태계 확장을 공식적으로 알리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월 30일, 31일 XRP 라스베이거스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그게 메타와 직접 연결되는 발표가 될지 아니면 RLUSD와 관련된 내용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과 타이밍이 확실히 겹쳐지고 있다는 점. 저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무작정 기대하기보다 정리된 사실 안에서 어떤 방향성이 생기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선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시선도 저한테는 큰 참고가 됩니다. 그럼 저는 보다 깊이 있는 내용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